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권 잠룡들과 정치 원로들이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정국의 주요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 인터뷰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외신들 국제뉴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치 현안 논의에 앞서서 트럼프 관련 언급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4배에 이른다면서 4월 2일부터 상호 호혜적인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4배나 차이가 나는데 상호 호혜적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미국하고 FTA 체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FTA 그 협정 안에 있는 물품들은 다 거의 다 무관세. 무관세고 그렇죠. 그 배제되어 있는 일부가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4배나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게 뭐가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고. 트럼프가 이제 팩트 틀린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상호 호혜 관세를 한다고 한 거니까 네. 우리가 관세 매기면 거기다가 대형 관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4배로 관세를 물리는데 자기들이 안 물린 게 있다면은 뭐 4배를 물리겠지만 그건 찾아봐야 할 일이고 네. 그 외에는 우리가 추가로 관세 매겨야 자기들이 대응해서 매기는 거니까 네. 그럼 지금 당장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법도 이제 폐지하고 하면서 우리하고 그 삼성이나 네. 아니면은 SK하고 그 이야기됐던 게 다 그 이제 그 무산되는 거니까 네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에 비상이 걸렸죠. 그거 보고 이제 미국 가려고 했던 거지. 그거 없으면은 경쟁력이 굳이 미국 가서 우리가 공장 세울 이유가 없는 거라서 네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홍익표 의원님, 이 지금 트럼프 얘기가 좀 당황스럽고 이게 모호하다 이런 말씀은 이제 조혜진 의원께서 하셨는데 우리 정부나 정치권의 과제도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그 모든 국가에게 이런 공세적 조치를 취하는데,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또 계속 이게 그 하나의 협상용이에요. 그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놓고, 네. 원래 그러면 이제 그 한 달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부과를 해야 되는데 또 부과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좀 또 얘기가 나와서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그 끊임없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밀당이라고 그러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우리가 그 무역과 관련돼서 통상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심과 함께 그 대단히 그
우리도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4배라고 했을 때 4배가 뭔지를 좀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그냥 근거가 없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뭔가 그 비슷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군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우방국인데도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방국한테 왜 이러냐인데 예. 우방국인데도 한국은 저러고 있다. 예,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했거든요. 이건 예. 또 그 결국은 이 소위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그 서막을 연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되실 수 있으면 이제는 뭐 물론 아직 이 정부의 리더십이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라 접근하기 어렵지. 우리가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 여야 정치권이 그 미국과의 통상이라든지 또는 네.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대미 특별 어떤 위원회랄까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미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막 무역 문제, 관세 문제 던지고 나중에 보니까 마약 유입 문제가 상당히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관세 문제 하면서 어떻게 방위 분담금 자기네 그 국방비 좀 덜 들어볼까 이걸 분명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응할 때. 이제 크게는 일단 흑자 교착 그 수지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미국에 흑자 많이 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네. 알아서 좀 흑자 줄여라 메시지일 테니까 줄이는 방안 찾아봐야 되고 걸리면 수입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에너지를 알래스카의 뭐 가스라든가 이런 거 같이 개발하고 또 수입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줄이는 방안을 비롯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죠. 그게 반드시 또 우리한테 손해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해야 되고 방위비 분담도 좀 더 진행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뭐 트럼프가 말한 것까지 그까지는 아니라도 좀 더 늘리는 방안 늘려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유익하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좀 고민해야죠. 네, 우리가 어떤 형태로건 이제 어떤 국정 안정이랄까 이걸 찾아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얘기합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의논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상당수는 임명을 반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뭐 이런 흐름,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백한 범죄다.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마 후보자 즉시 임명하고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이런 야당 입장 조희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박찬대 원내대표의 레토릭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과격해요. 이게 뭐 범죄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네. 범죄자하고 같이 국정을 논의하는 모양이 돼 버리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 결정까지 나왔는데 왜 임명 안 하냐 뭐 이게 내용은 그거거든요. 그 외에 범죄라면은 국회도 범죄죠. 국회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난 게 18건, 헌법 불합치한 게 7건, 합해서 35건을 지금 처리 안 하고 개정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21대 때 대표 발의했던 낙태법도 처리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헌재에서 분명히 2020년 연말 12월 20일, 31일까지 그 개정하라고 네. 딱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그걸 이제 지금 굳이 당으로 따지면 그걸 하는 그 상임위가 법사위잖아요. 법사위가 민주당이 지금 끌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이 그런 범죄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 판결이 그 위법으로 난 걸 갖다가 개정 그 변경하러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저렇게 헌법적으로 충돌하는 걸 어떻게 조정해서 그 헌정 질서가 잘 원만하게 구현되도록 할 것인가를 해야지 범죄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고 헌법적 미비가 있기 때문에 네. 정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를 그 국회 일당의 원내대표가 해야지 뭐 그렇게 말로서 뭐 공격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전직 원내대표로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왜 그런다고 보시는지 그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네. 그때하고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 그때는 그래요? 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원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임명하라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예,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은 이 결정이 기속돼 있습니다.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그 다음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그 직무유기나 등등의 걸로 해서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은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네. 다만 그 막연한 형태로 고민하고 있다고 그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절차나 이걸 밟는 정도의 확인하는 거에 시간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한정 갈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이 책임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네. 우리 한덕수? 예. 한덕수 총리의 이제 그 기각 가능성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탄핵이요. 그렇게 네. 되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이건 한덕수 총리가 그 짐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네. 어쨌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 그 본인이 그 뜻하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론도 났다면 네. 그거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예. 대학교 동창이잖아요. 예. 거기다 과 동창. 예. 좀 물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전화 안 받았겠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받더라도 친구람 친구니까 예. 저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 알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대행은.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무원이고 네. 또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생애 처음으로 우리 같은 정치인, 직업 정치인도 맞닥뜨리기 어려운 그런 고도의 정치적 상황에 몰려 있으니까 네.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될까 싶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요 건에 관해서도 언론의 보도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 거다. 네. 그러니까 임명 안 할 거다라고 그랬다가 다시 임명할 거다라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임명도 보류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취재나 보도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 자체가 네. 사실 이런 정말 골치 아픈 정치적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민의원들 의견도 듣게 되고 또 법적인 부분도 따지겠죠. 그게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절대적 구성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국회에 대해서도 위헌 법률 35건을 이야기했는데 헌법변화칙 35건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고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법원도 헌법에 위반되는 재판 5건인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번복 안 하고 있잖아요. 재심한다든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할 것이고 말씀 있었던 대로 한덕수 총리가 곧 돌아오게 온다면은 굳이 자기가 일주일 정도 또는 며칠 사이로 네. 한덕수 총리가 해야 될 일을 지난번에도 한 총리가 그걸 임명 거부했는데 자기가 결과적으로 뒤집었잖아요. 그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저는 많이 느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굳이 자기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네. 한 총리가 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렇게 홍익표 의원님. 생각해요. 그 위헌 법률,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라든지 위헌 법률에 대한 판단이 나른 걸 국회가 못 고친 거는 아시다시피 그게 그 국회가 네.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낙태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법안들 자체가 대단히 쟁점적인 법률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가 오래 길어지고 이것을 그 단기간에 고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제도권 정당인데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로 임명하라고 한 거를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불복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에 묻겠어요. 불복하라는 것을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 유도하고 그렇게 강제하는 거냐?
그렇다면 저는 이건 앞으로 국민의힘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길 거로 봅니다.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된다. 근데 짧게 요거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강제성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는 임명하라는 취지잖아요. 취지인데 예. 그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장 임명하라는 없다는 이유로 그 좀 살펴본다는데 사실 살펴보는 것도 글쎄요. 그 이제 약간 주관적인 그 개념이긴 한데 지금의 이 현상을 이렇게 임명하지 않는 걸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또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재판은 일반 법률 재판이 아니다. 그 정치적인 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린 결정처럼 판결처럼 그렇게 기계적인 기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헌법재판소 이번에 그 최성목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 권한 침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최상목 대행은 그 국회 목체 3명 중에 각각 한 명씩은 여야가 네. 그 독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해서 처리해 왔다는 관행이 있는데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국회 의사로 볼 수 없다. 특정 정당의 의사다. 네. 국회에 이게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로 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까지도 그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그걸 깼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그런 그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그런 관행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나머지 한 사람 몫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뭘 근거로 국회에 그런 관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부터가 저는 지금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자, 홍익표 의원님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이라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돼도 나는 헌법재판소 결정 따르지 않겠어. 나 계속 대통령 할래.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이런 식이면 예, 이런 식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나갈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장 내가 물러나지 않겠어. 임기 한 1년 더 하고 끝나겠어. 이래도 국민의힘이 그 존중하겠습니까? 대통령 결정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 일정 정도 이해하겠어요. 그 헌법재판소에 그 8명이 이미 평의를 거쳐서 심의를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탄핵 결론이 나면 그 즉시 임명하겠다라고 하든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과 계획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그걸 수용할지 말지는 그 다음 스텝이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못하겠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찬찬히 더 살펴보고 있다. 살펴보겠다. 뭐를 살펴보고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밝혀야 돼. 그래서 그 절차가 언제까지 끝나고 끝나는 대로 임명하겠다 이건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되는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어쨌든 뭐 판단을 빨리 내려달라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하는 것인가 라고 현재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하여간 뭐 자꾸 저는 이렇게 이건까지 이해를 합니다. 한덕수 총리하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 그건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판단하라는 거니까요. 예. 근데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하기에 또 이건 헌법재판소에 대한 또 정치적 공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법원의 판결은 따를 수밖에 없고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절차나 또는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한테 정당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빨리 해달라는 것까지 좋지만 정치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아스팔트에서 그 일부 아주 극단적인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논리에 연속선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냥 아스팔트 세력 아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제도권을 떠나서 더 이상 국회에 의존하지 말고 아스팔트에서 광장의 정치를 하든가. 근데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사실 요 탄핵 정국 뭐 계엄 선포 탄핵 정국 요 전까지는 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지점이었어요. 왜 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체계를 막 흔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예.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사실 이번 계엄 사태하고 탄핵 시국이 네. 벌어지면서 우리 헌법 체계 또는 법치주의 또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멍이 많이 나 있다는 걸 뭐 모두가 다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 그거는 그걸 갖다가 사실은 합리적인 해석 또는 그 과거의 관행이나 관습 또 여야의 정치적인 타협 이런 걸로 이제 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이제 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네네.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불법 또는 편법 꼼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언급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나 저 최재 검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탄핵 소추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고 정략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봐도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변론할 것도 없었고 해서 아주 한두 번 해서 간단히 변론 종결해 버렸습니다. 네. 그런 간단한 사안인데 거꾸로 그 사람들의 공백이 가져오는 국정의 이런 혼란이라든지 이런 손실은 굉장하거든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그 기준대로 하면 가장 먼저 빨리 결정 내려줘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걸 판단이 어렵다 하면 변론을 길게 해서 하든지 변론을 한두 번 해서 딱 끝내놓고는 결정을 안 하고 계속 미루는 걸 볼 때 저도 이유가 뭐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추론해봐도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어떤 우리는 이런 법적인 헌법적인 그 이유로서는 이유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다른 헌법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이제 헌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사고를 또는 고려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한 총리 이제 탄핵 심판 그 결정이 언제 나올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한 총리 결정이 먼저 나오면 좀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변수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별개라고 보세요?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 총리 탄핵을 기각시키고 복직시키게 되면은 대통령 탄핵 그 기각 쪽에 서는 사람들이 네. 인용을 받아들이는데 좀 부담이 덜할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있는데 어쨌든 국정을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중심을 잡고 가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담을 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론이죠. 그 사실 이게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겠고 맞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사실 이 재판관들이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거는 일부 언론의 그냥 추론 같아요. 예. 이게 어떤 그 재판관들을 취재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이게 기자들이 정치적인 정치부 기자로서 이게 예.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기사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거꾸로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누가 얘기한 그런 근거가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대행의 그 탄핵 여부가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주고 말고가 아니라 거꾸로 네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 같으면 빨리 그 총리 탄핵을 기각시켜야지 복귀시켜야 된다. 그런 관계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대통령 기각 쪽을 가능성이 많다. 곧 복귀할 것 같다 하면은 총리 복귀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포인트. 관계는 있겠지만은 네네.
뭐 총리 탄핵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이 영향받는다는 거는 추론도 어렵고 추론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홍익표 의원님 함수 관계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보기엔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뭐 헌법재판소 중에 몇 분은 개인적으로 좀 알고 네. 또 이분들 잘 아는 법조인들 몇 분한테 의견도 들어오면 공통된 의견이 진보적이거든 보수적인 분이거든. 예컨대 뭐 보수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정영식 재판관조차도 또 문영배 재판관이나 또 이미선 재판관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들 거의 꽉 막힌 분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이런저런 걸 재단하고 정치적으로 고려하고 누군가에게 뭐 좀 내가 이걸 통해서 정책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뭐 이런 걸 전혀 고려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이 다들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음부터 얘기한 거는 대부분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상계엄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서 거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한 사례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 사유 중에 일부 위법 사례가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돼서 그다지 파면시킬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법조계에서는 훨씬 더 다수 중론이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여론조사나 정치권의 보는 거하고 다르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따라 해석을 하고 결론이 날 겁니다. 사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상 일을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날지 기각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승복할 마음의 준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분노할 자신들의 지지층을 설득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조혜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예. 자, 승복할 준비. 정당으로서 양당 중에 한 당으로서 승복할 준비, 좌절할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가라앉혀줄 어떤 의무랄까? 이런 것이 있다고 본다고 하셨거든요. 당연히 있고 또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거는 그걸 승복하지 않는다는 거는 민중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기관을 점령하고 점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네. 그거 아니고는 네. 승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짧게 여쭤보면 지금 또 저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게 한쪽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인용, 예. 한쪽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각의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지배적인 어떤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예. 같은 견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총리나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일찌감치 한 번 정도 변론 끝냈으면은 네. 변론 기일 잡는데도 세월이 많이 걸렸잖아요. 네네. 변론 끝내놓고도 또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탄핵 소추안 오자마자 바로 길 잡아가지고 한번 변론하고 그다음 며칠 안에 바로 기각하고 복귀시켜서야 맞은 거고 네. 뭐 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안도 사안이지만은 그동안의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누적해온 그런 판결의 어떤 신뢰성 공정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안이 원사이드 한쪽으로 그냥 완전히 쏠렸을 때도 그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는 8인 체제에서 2명 정도는 기각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상식적으로 볼 때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렇게 그냥 뭐 만장일치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거꾸로 보면은 만약에 기각 쪽이 3명이면 인용 쪽이 5명이란 거잖아요. 근데 네. 인용 쪽이 5명이 결론은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각으로 발표하게 되잖아요. 네. 6명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럼 5명이 그러면 만약 현재의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5명 우리가 기각 인용이지만 기각으로 해줄게라고 하겠습니까? 안 할 거잖아요. 3명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5명도 마찬가지고 3명도 마찬가지고 예. 어느 쪽이든 다수가 아니잖아요. 6명이 안 되는 어느 양쪽 다
그 행동 통일을 위해서 의견을 자기 접고 자기가 내린 결론을 접고 반대 의견을 자기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더 조희진 의원님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는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길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고속도로 사고도 빗길인 남북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칠서 부근 2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 있고요. 이후 칠서에서 남지 쪽으로 8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는 이유 남지 2차로 화물차 사고 때문입니다. 남해선 부산 방향 산림 분기점 2차로도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고요. 이후 북부산 요금소부터 덕천까지도 내내 더딥니다. 한편 영동선 강릉 방향 안산 일대로 주춤하다가 둔대 분기점 3차로에 고장나자 처리 여파 뒤로 크게 봤고요. 이후 호법 분기점 부근은 3, 4차로에 노면 보수 작업으로 혼잡합니다. 반대 인천 쪽도 퇴근 차량들 빠르게 몰리면서 수도권 구간인 광교 터널에서 북수원, 둔대와 군자 또 영동선 시점 부근으로 정체 늘고 있고요. 경부선 서울 쪽 안성 분기점 2, 3차로와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평택 고덕 부근 2차로에서도 각각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뭐 하루하루 지나면 이게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날짜는 아직 모르지만 가까워지면서 이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에 경찰력 총동원한다. 필요하다면 3단봉, 캡사이신 사용도 허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근데 최근 집회에서 헌법재판소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둘 다 말입니까? 아니면은 제명 촉구 결의안, 징계 요구안. 예. 제명은 너무 과한 것이고. 네. 그런데 저는 주의를 준다든지 네. 본인이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대중 앞에서 표현할 정도, 그게 대중 심리에 네. 그때 상황에 이렇게 휩쓸린 게 아니고 본인의 소신이라면은 일찌감치 계엄 직후부터 탄핵 그 시국 직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소신껏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가 그냥 조용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바깥에서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뭐 탄핵 반대가 거의 뭐 40% 50% 이렇게 가니까 네. 거기 가가지고 결국 뭐 편승하는 밖에 아니잖아요. 예. 그 뭐 진짜로 그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탄핵 반대를 바라니까 탄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네. 뭐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게 힘들다면은 여론이라도 중도층에 있는 여론이라도 탄핵 반대 쪽으로 돌아오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지자들 바라보고 거기 가서 큰 소리 짓게 아니고 중간에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왜 탄핵이 안 돼야 되는지 기각돼야 되는지를 설득해가지고 거기가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오게 된다. 만드는 게 그 도움 되는 거지.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뭐 우리끼리 다 모여 있는데 우리 지지자들 다 모여 있는데 막 이렇게 누가 큰 소리 못 치냐? 아주 예. 그 자, 그럼 문제될 제가 발언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탄핵 반대 행보를 하다 보니까 지지층 결집이라는 차원에서 여당이 계속 그거를 좀 강도를 높여왔어요. 근데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상황이 되면 이른바 중도층 민심을 말씀하신 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빠르게 모드 전환이 돼가지고 그게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어차피 탄핵 여론은 바깥에서 장외의 여론이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선거는 당연히 치러야 되잖아요. 네.
당이 그런 것도 잘 그런 잡아가야 것도 되는데 저기 저 뭐라 그럴까 예상을 하고 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바깥 만들어지는 여론은 국민의힘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밖에 저절로 국민의힘은 그냥 눈치 보고 이렇게 멈칫거리고 있을 때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여론이고 국민의힘은 그게 따라가는 건 뿐인데 따라가서 그냥 숟가락 놓는 거지. 거기다가 우리가 뭐 밥그릇을 하나 더 했습니까? 뭐 없잖아요. 근데 선거까지 그렇게 가면은 뭐 참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진짜로 예. 저 탄핵이 안 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탄핵이 되더라도 대선에서 이기를 바란다면은 중간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계층을 그리고 그 실제로 그 광장에 있는 그 국민들의 여론에 다 공감한다면은 그 사람들 설득하는 데 나서야 되죠. 당이나 국회의원들은. 네. 자, 우리끼리 모여 있는 데 가지고 막 그냥 소리 지를 게 아니고. 홍익표 의원님 지금 조혜진 의원님이 상당히 좀 약간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참 이 서천호 의원은 공천부터 문제였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댓글 조작하고 또 개인정보 그 국정원에 관련 개인정보 유출 등등과 연관돼서 그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거든요. 근데 이걸 그 사면복권해 준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그 공천 받고 이번에 선거에 나왔는데 이번에 발언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일정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기관 선관위하고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공수처를 때려부수자 처부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미 이런 것들이 이 사례가 없었으면 그냥 엄포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서부지방법원 사건 이후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 거기 나와서 때려부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름에 완전히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그 서천호 문제 해결하려면 감싸기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사과하고 예를 들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미안하다. 당 차원에서 유감 표명하고 서천호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그 정식으로 정론관에 그 소통관에서 사과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뭐 일부 부적절한 거 있지만 뭐 그게 뭐 너무 이런 거 그 정치 공세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일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 국회 다수 의석을 통해서 징계 쪽으로 가거나 제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정치력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돼요. 당 차원에서 유감 표명하고 그다음에 서천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자, 당 차원의 조치와 본인의 어떤 의사표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개헌 얘기 조금 해볼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뭐 개헌특위 구성하고 뭐 약간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이고, 자, 야권의 잠룡들, 뭐 여권 잠룡들 말할 것도 없고 야권 잠룡들도 뭐 거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헌에 적극 찬성한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나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원로들입니다. 여야 원로들 다 나섰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 거기에 완전 블랙홀에 빠져버린다. 뭐 어떤 그 지금 이런 탄핵 그 정국이라 그럴까 이걸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뜻 아닐까요? 그 속내는 뭐 여러 분석들을 하는데 이대로 어떤 탄핵 정국이란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면은 차후에 어떤 정국이 이 대표에게 기본적으로 유리한데 개헌 논의를 하면 그 논점이 흐려지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뭐 유불리를 따졌을 때 좀 굳이 그걸로 지금 이 시점에는 안 가길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네. 다만 아까 아마 그 탄핵에 대한 선고가 나면 그 이후에 그 바로 아마 개헌에 대한 입장이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개헌 문제를 너무 그 서둘러서 가져갈 이유는 없다. 그 논의를 시작할 거고 네. 이번 만약에 그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개헌 문제를 공약으로 걸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22대 국회 내에서 개헌을 마무리하고 본인도 대통령 공약을 해서 28년도 총선에서
개헌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네. 그런 쪽으로 그 입장을 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헌안에 대한 문제죠. 다만 쟁점은 대통령의 임기를 차기 대통령 조기 대선이 있을 때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그 단축해서 28년도에 대선을 또 치를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8년도에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 아니겠어요? 만약 25년 이번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러면은 2030년에 지방선거하고 일정이 맞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고 그리고 총선이 중간평가식으로 간다면 대체로 저는 정치 스케줄이 맞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3년 그 임기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네. 자 조혜진 의원님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할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는 거의 컨센서스가 공감대가 그 분권 개헌이잖아요. 네. 저항적 대통령의 권한을 현재보다도 많이 약화시키는 개헌이고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도 지금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걸 지금보다도 권한이 약화된 대통령, 임기도 5년이 보장이 안 되고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3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대통령은 본인이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 게 이유가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집착하는 거는 뭐 권력력도 있겠지만은 실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돼서 5년 한다고 해도 나오면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 중간에 재판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중단시킬 거냐 논란은 있지만 중단시킨다고 하더라도 나오면 퇴임하고 나면 남은 수사받고 남은 5개 재판 받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거의 나머지 인생을 감옥에서 서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비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미 그렇게 또 하나는 이제 실행이 1심에서 내려졌고 나머지는 더 중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실존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이걸 다 정리하고 면탈하고 나와야 됩니다. 수사도 다 없애고 재판도 다 면탈하고 나와서 깨끗하게 돼서 나머지 법적인 사법 리스크 하나도 없이 나머지 인생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인 거예요. 본인의 최대의 고민은.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지금 제왕적 야당 대표의 권한보다도 훨씬 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다 휘어잡고 자기 뜻대로 헌법을 개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하려면은. 뭐 법원을 인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단부지 나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럴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 그런 의도가 보일 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못 막잖아요. 이렇게 줄타내고 있는 거 못 막잖아요. 헌법상 이런 예가 없는데도 못 막잖아요. 헌법재판소도 그걸 다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좀 홍익표 의원님.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제왕적 권한 가지고 있는 대통령.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임기가 5년이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이외에는 아마 양보할 그 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그 조혜진 의원님 말이 너무 과하신데 우선은 3년이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3년이든 5년이든 말씀하신 대로 그 만약에 지금 있는 재판이 중단된다면 끝나고 나면 받는 거예요. 그 다만 그 기간이 3년이냐 5년 이후냐일 뿐이지. 그리고 그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신과 관련된 것을 그 고의적으로 다 법을 면탈하거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또는 그런 조치를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건 국민적 저항이 어마어마한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대통령의 그 반헌법적인 조치,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 없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나의 법원에서 무죄를 줄 수 있게 하겠다. 이거는 법원의 인사행정에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어느 대통령이도. 만약에 그런 식이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대법원장도 바꿨고 여러 가지로 법원 인사도 했는데 그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3년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 그 탄핵 이후에 나라를 수습하다 그냥 끝나는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헌은 단순히 지금 그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이 아니라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또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 그다음에 참정권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사회적 변화가 있어요. 87년 체제의 한계에 따른 그러한 변화를 포괄적으로 담은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임기를 유지하고 지방선거랑 맞추는 게 맞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선거를 같이 하고 네. 국회의원 선거를 중간 4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치르면은 이게 약간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의회 권력과 중앙 권력 간의 그 견제도 되고 그렇게 되면 적당할 것 같다. 예, 그게 권력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의 2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년 단축 개헌 완수한 방안에 찬성 28.9%, 반대 59.5%. KPI 뉴스가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지난 2일과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ALS 전화조사한 결과로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만 알려드리고 이 중앙선관위 주제가 있어서 그걸로 넘어갈게요. 자, 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다양한 외부 통제 받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야 국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방안이 좋을지 이제 골몰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준하는 감사관을 특별감사관을 임명하는 법안 당론 발의했고 반면에 민주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감사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혜진 의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도 약간 연계되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의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물론 뭐 흠이 많았습니다. 특혜 채용 이건 아무 국민도 아마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좀 더 강도 있게 이렇게 뭐 공격한다나 비난하고 민주당은 조금 더 입장이 다른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민주당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네. 자, 그럼 너무 나간 얘기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은 헌법재판소 이번에 결정이 없었으면 우리 당에서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 지금 감사 받았듯이 앞으로도 받는다 하면은 사실 국회만 그 선관위 눈치 보느라고 국회가 가진 선관위에 대한 그 감시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 못한 거지. 경찰, 검찰, 법원 다 선관위 통제해 왔잖아요. 근데 감사원도 해왔는데 지금 감사원 못하게 헌법재판소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감사원 그대로 그 감사원법에 따라서 법원하고 국회하고 헌재만 감사 대상에서 빼고 선관위는 그대로 대상이 된다고 두면은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어쨌든 간에 그걸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감사원 감사를 대신할 다른 대안이 필요해서 그거 하는 거지. 그 일부러 뭐 선관위를 우리가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번 특혜 채용은 좀 사람들이 많이 놀라긴 했는데 그거는 분명히 이제 고치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제할 거냐? 국회가 통제한다. 국회의원들 잘 못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 의원님. 예, 우선은 이번에 선관위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났잖아요. 채용 비리 포함해서. 네네. 굉장히 국민들께서도 충격일 거고 저는 뭐 민주당도 이걸 전혀 감싸볼 이유가 없어요. 뭐 선관위가 우리 편이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 22년도 20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선관위가 그 국민의힘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갖고 와서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선관위는 늘 여당에게 유리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검찰 수사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그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관위도 사과를 했고, 그래서 저는 채용 비리를 포함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 수사기관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이거는 그냥 발본색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지금 현재 대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탄핵 인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관위에 대한 대선 이후에 왜냐하면 대선까지는 선관위가 국정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여야 합의하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선관위에 대한 통제에 대한 제도적 합의를 그 국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게 특별감사관법을 하자. 이건
별도로 한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걸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자. 그렇죠. 국정조사 뒤에. 예, 국정조사라는 게 비리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왜 발생했는지 구조적 원인을 보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다. 시스템을 점검해서 네.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네네. 이런 정도는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됩니다. 감사원이 못하게 한 거는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헌법기관이 5부지 않습니까? 헌법기관 감사원법에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그 감사를 하게 돼 있는 거지. 그 국회 소위에서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그게 허용되면 감사원이 국회도 감사하게 돼요. 네. 대법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자, 조희진 의원님한테 예. 정말 죄송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 40초 정도만 좀 예.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요?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그 국정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건 전반적인 당연히, 시스템 예. 점검해야 예, 된다. 그건 당연히 옳은 네. 말씀이고 대한민국은 상권분립 국가인데 다만 이제 4부, 5부 이렇게 늘어나긴 해요. 그렇다고 네. 해서 사건분립, 5권분립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헌법재판 이제 선관위가 아니면 민주당 주장대로 보면은 선관위도 별도의 사건분립, 5권분립의 주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나머지 3권보다도 더 위에 있는 성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그거 빨리 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희수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오래된 계단식 주택 옥탑층에 살고 있는 희순의 가족.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집엔 엄마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2살배기 남동생이 있습니다. 병원과 치료실을 오가느라 지친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기 시작하는 희수. 수시로 침을 닦아내고 뻣뻣해진 몸을 마사지하며 우는 아이를 챙깁니다. 반복되는 간호와 힘겨운 생활고에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두 사람. 집에 와서도 마음 편히 책 한 번 못 보는 희수가 엄만 너무도 안쓰럽고 가엾기만 합니다. 장애 지원금만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희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기온이 서울 9.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1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이런 포근한 낮 기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당분간 큰 추위 없이 10도
10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일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그래도 아침 추위는 좀 있습니다. 서울이 0도로 출발하겠고 세종이 영하 1도, 광주, 대구 1, 2도, 부산 3도 등 전국이 영하 5도에서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같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이 6도에서 11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더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아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기온 분포가 비슷하게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는 더 기온이 오를 텐데요. 다음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서울 1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예상되고 한껏 더 포근한 봄 기온이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눈이 쌓여 있는 곳은 이제 녹으면서 더욱더 위험할 수 있겠고요. 또 동해상과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물결이 매우 높습니다.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7.9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직원 징계 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외부 통제 방안 등 철저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미국보다 4배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사실상 0%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36,624달러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집값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집값 담합과 편법 대출,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상품권을 신라면세점과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업체들이 받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자사 매장에선 상품권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은 모두 끝나고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시위와 탄핵 찬성 시위도 잇따르면서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전에는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박은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국혁신당은 최근에 창당 1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년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의 가장 결정적 장면은 언제였는지 그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창당 1주년을 맞아서 조국혁신당은
어디에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까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조국혁신당은 작년 3월에 네. 조국 전 대표께서 또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어서 690만의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창당을 했고 네. 그 총선에서 그만큼의 또 비례 12석이라는 또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그 총선 날 그 선거 결과가 발표나던 날 우리들이 환호하고 12명의 그 국회의원이 탄생하던 순간이었던 것 지금도 기억이 같습니다. 생생하세요? 네. 그리고 그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면서 감격적인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또 그래도 윤석열 탄핵이라는 또 저희들의 약속을 지켜드릴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든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의 현안들로 가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어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 대다수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관이죠.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최상목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어떻게 하겠다, 뭐 임명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자, 최 대행의 이 같은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에도 부합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고 그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그렇게 의견을 낸 국무위원들도 나중에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체 없이 임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결정을 미룬 데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이 곧 나올 거란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뭐 관측도 나오는데요. 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경우에 그 전제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이 현재 그 탄핵 정국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별 영향이 없을까요?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좀 예상하는 것은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네 가지인데 뭐 내란에 가담한 내용, 그 다음에 특검을 거부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그 등등 그 3명의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상설 특검 관련해서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부분 위헌 위법한 그리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검찰 수사 기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리를 지금 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단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뭐 복귀하건 아니면 최 대행이 계속 뭐 국정을 운영하건 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네. 뭐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요즘 평일을 매일 열고 있는 것으로 이게 전해졌어요. 재판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거라 이제 전망이 일부 나오는데, 자, 박은정 의원님께서는 8인 체제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9인 체제를 만든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네. 이후에 임명된 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형사소송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상 변론 종결한 이후에 판사는 선고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9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는 없을 건데, 다만 이제 출석 법관으로는 네.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게 또 있긴 있잖아요. 만일에 이 선고에 관여를 하려면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이 돼서 변론을 갱신해야 되고 이런 절차적으로 조금 더 지연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익은 없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8인 체제로 변론이 종결됐고 전부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여하튼 8인 체제냐 9인 체제냐 이거는 그 이후의 얘기고 만약 재판관을 야권에서 이제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거는 그건 별개의 얘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은 이제 탄핵 심판 그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상관없이 만약 네.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임명해야 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그것을 헌법을 수호하라는 취지로 임명을 촉구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심판에 그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헌재는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금요일에 했습니다. 헌재가 선고 날짜 잡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선고일이 금요일이어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을 좀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선고를 한다면 오늘쯤에는 그 금요일 선고를 좀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공지가 안 된 걸로 봐서는 아마도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그렇게 예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네. 2월 27일이 변론 종결이 됐고 3월 10일이 선고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월 25일 날 변론 종결됐기 때문에 네. 3월 8일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일이나 7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수요일까지 안 나온 걸로 그렇습니다. 봐서는 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한 2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14일, 본다면 11일. 11일 정도로 예.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아마도 뭐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선고 기일이 발표나는 것으로 봐서는 내일쯤에는 아마 다음 주 초에 선고를 한다면 선고 기일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공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 초가 되건 다음 주 뭐 언제가 되건 다음 주쯤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 같다. 그렇다면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는 무슨 거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신다는 거죠? 선고 기일을 미리 공지해 네. 주시기 때문에 2, 3일 전에 네.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보다 쟁점이 많지 않고 쟁점이 사실상 좀 간명하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직접 증인들이 모두 나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쟁점 정리는 쉬운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의는 거의 마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선고를 언제 하는 것인가 할 것인가 날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좀 많은 고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은정 의원님께서는 국회 탄핵 소추단 일원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예측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측한 근거랄까요? 그게 뭡니까? 네. 저희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한 쟁점 5가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비선개헌,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국회에 대한 봉쇄, 선관위 침탈, 그리고 법관 체포 이 네.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모두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또 직권으로 또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을 또 불러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입증이 굉장히 충분했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검찰 관련한 그 수사 기록들이 모두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이 증거로 제출됐고 사실관계는 거의 확정이 됐다.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파면 사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고령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포고령이 위헌이다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주셨고 이것은 권위 있는 헌법기관들이 그런 위헌성을 판단을 해주고 확인을 해준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승복 문제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뭐 결론은 이쪽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짓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어떤 결정이든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니 그 결정이 나오면 승복을 안 할 어떤 방법이 있냐, 승복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어떤 중요한 정치적 주체들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승복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승복한다 이렇게 네.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죠. 그리고 아마 선고가 나면은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강성 지지층들에게 네.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 헌법재판의 부당함, 네. 불법성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면 지금 이제 거론하신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탄핵 심판에 승복을 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다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그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또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또 굉장히 부당한 공격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자, 승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에 인용이 돼서 아직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정으로 말씀드린다.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야권 대선 후보를 완전 국민 경선으로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죠. 이게 최근에 제안하신 거죠? 네, 그랬습니다. 예. 누가 얘기를 했더라? 네, 저희 김선민 그렇죠. 권한대행께서 그 대표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하셨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이번 제 대선은 헌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들 간의 싸움이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야권 인민주의 진보 진영이 힘을 모아서 예. 그래서 단 한 명의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 단결해서 네.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그런 차원에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네. 제가 당내에서 그 논의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하지 못해서 정확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고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국혁신당도 대선 과정에서 또 후보를 내고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또 보기에 따라서는 각 당의 주권 당원들이 또 자기 당만의 후보를 내고 싶어하는 네. 그런 주권 당원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쉽사리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논의는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걸림돌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논의는 탄핵 심판이 선고되면 다시 또 그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각 당마다 입장을 또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 아주 구체적인 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그런 그 발표를 하셨다면 조국혁신당에서도 조국혁신당을 대표해서 누군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내세워 볼 만하다, 그러면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일단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네. 내부적으로 누가 대선 후보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네. 추후에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제 또 각 후보들마다 나오겠다는 사람들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추후 논의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은 만일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또 국민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떤 내부적인 어떤 계획을 완전히 짜놓고 한다기보다 이거는 어쨌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띄워놓은 그런 어떤 단계다, 그런 말씀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야권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뭐 잠재적 후보라고 할까요?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뭐 완전 국민 경선 제안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긴 했는데, 정작 민주당 내에 강력한 지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찬성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네. 의사결정의 네.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어쨌든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이재명 대표의 그 결정, 그 단독의 결정보다는 민주당 내의 주권 당원들이 그 자신들만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게 이렇게 아마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런 어떤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고 해도 그동안 뭐 탄핵이니 아니면 특검이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고리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공조를 해왔잖아요. 그런 공조는 앞으로도 변함없다. 그렇죠. 예. 이번 뭐 조기 대선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한 배를 탄 우군이었거든요. 그게 윤석열 정권이 너무 무도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싸웠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지금 이제 조기 종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 연대해서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 실현시켜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계엄 사태도 겪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87년 체제에 이제 종언을 구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논의들이 사실 정치권에서 폭넓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개헌론인데, 뭐 여권의 잠룡, 야권의 잠룡, 뭐 할 거 없이 여야 어떤 정치 원로들 이런 분들이 거의 뭐 99%라고 할 정도로 다 개헌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특히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그때부터 공약을 하고 뭐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하튼 지금 약속하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많이들 하세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박은정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개헌 논의가 네. 이 조기 대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많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내란의 진압과 관련한 제대로 된 종식, 내란의 네. 종식과 더불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것을 국민들이 더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87년 체제에 대한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네. 새 정부에서 새롭게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정말 바람직한 개헌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지금 단계에서는 탄핵 선고를 앞두고 바로 이제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네. 텐데 60일 내에 하기 너무 짧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개헌론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탄핵 정국을 빨리 매듭 짓고 이것이 중요한데 개헌 논의를 지금 하면 그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박은정 의원님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입장이 비슷한 거네요. 그게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울 거라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혼란스럽다.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어느 하나로 정리가 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론을 못 내면서 오히려 이게 그런 어쨌든 혼란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상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60일 이내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새로운 정부 이후에 개헌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요 대목에서 정책적인 거 한두 개 좀 여쭤볼게요. 이른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상속세 얘기도 하고 주 52시간제 뭐 예외 조항 얘기도 하고 얘기를 했다가 약간 후퇴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그 당의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민주당은 아무래도 심지어는 자기가 뭐 진보 정당이 아니라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과는 일단 다른 겁니까? 네, 민주당이 그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네. 그것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극우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수 정통의 보수 정통의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고 조국 혁신당은 조금 더 왼쪽이 비어진 왼쪽의 공간을 차지해서 진보적인 의제를 던지고 그래서 같이 연대하는 이것이 훨씬 더 국가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뭐 여권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조기 대선을 아마 가정하고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상속세라든지 뭐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개별적인 정책의 어떤 디테일은 조국 혁신당과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개별적으로는 보다 그 민주당의 네. 입장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네. 같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이 그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수요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 안아서 조국 혁신당이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드리면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지고 좀 더 저희가 존재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고 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면 그 해법이랄까요? 그 매듭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탄핵 절차가 매우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 선고를 빨리 신속하게 마치고 네. 그리고 그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 지금 막 그 내란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압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극우 세력들이 지금 막 준동하는 이런 사회적인 혼란 부분들을 바로 잡고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희망을 드리는 그리고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드리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국민들이 이 불안한 이 계엄 이후에 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에 주목하셨어요? 현지 시각으로 4일 저녁 9시 10분이었고요. 우리 시각으로 네. 이제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연설은 총 99분간 네. 좀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민주당 그리고 전임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아주 거친 표현 써가면서 네. 공격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급진 좌파 정당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바이든 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 나빠졌다.
전임 정부가 책임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불법 이민 문제, 인플레이션, 반도체법,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지원한 거 언급하면서 전임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네. 일단 반도체법은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오라클, 애플, TSMC, 소프트뱅크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했는데 반도체법 없어도 이런 기업들이 잘 오더라. 네. 괜히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 당연히 이 기업들이 올 텐데 네. 왜 혜택을 주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반도체법이 2022년에 바이든 정부 때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인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그리고 연구 강화를 위해서 2,800억 달러를 지원한 내용이 골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를 미국에 지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모든 보조금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아마 이제 네. 관세를 가지고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이번 연설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일기 때와는 달리 모든 미국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 지지를 위해서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받았고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만 좀 챙기는 그런 모습을 이번 의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대통령이 됐는데도 네. 자기의 지지층을 향해서 연설한 듯한 그런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반도체법 말씀하셨지만 아울러서 우리나라 관련해서 또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안보 등 여러 방면을 도와주는데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네.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예. 뭐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팩트 체크를 하면 이건 사실이 아닌 거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은 2007년에 FTA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세를 교육하기 어디가 때문에 4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관세는 4월 초가 되면은 미국이 이제 1대1로 각 개별 국가들과 상호 관세 부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걸 미리 생각하고 상대방 우리한테 많이 매긴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날에게 많이 매기겠다는 어떤 포석을 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였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서 광물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편지를 직접 받았고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들이 평화를 더 많이 원한다 이렇게 적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99분 동안 한 것은 자기 자랑.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책들이 잘 굴러가고 있고 효과를 내고 있다.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이든을 비난하는 것도 나는 잘한다는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 맞아요. 지금 젤렌스키 얘기하신 것도 네. 지난주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광물협정 체결할 때 막 네. 회담장에서 서로 얘기하다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이른바 뭐 영어로 하면 에스컬레이션이 돼가지고 되게 이제 고성이 오갔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 이런 취지의 얘기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그날 그 어떤 고성이 있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지난달 28일이었고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공개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제디 벤스 부통령 그리고 이제 국무장관 이렇게 배석을 한 상태였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광물 협정 체결에 위해서 만난 거였는데 대화하던 도중에 양측 모두가 감정이 상하면서 네. 고성이 오갔고 결국은 파토가 났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전에?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실은 그 당일날 새벽에 예. 그 CNN에서 보여주고 봤었는데 갑자기 이거 진짜인가? 서로 약간 상황극을 하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예. 갑자기 대화가 왜 저렇게 튀지?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서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네. 표출하면서 분위기가 험해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 당신 감사한 적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지금 3차 대전으로 몰고 가는 도박을 하는 거 아니냐 왜 전쟁을 계속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굉장히 좀 험악한 분위기를 갖고요. 아니 결국은 영토 뺏긴 나라 대통령한테 왜 전쟁을 계속하냐 그러는 것도 뭐 이렇게 보는 시각자는 그런데 그리고 예.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당신들은 지금 안전한 나라에 있지 않냐 네. 전쟁은 우리의 심정을 아냐 어떻게 여기서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좀 붙게 된 건데요. 원래 점심 식사하고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공동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네. 광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협정 내용을 보면 두 나라가 공동 재건 기금을 만들어서 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여러 가지 광물 자원 개발권을 미국이 50% 가져가는 거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주장 그랬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어차피 우크라이나 가서 광물 개발을 하게 되면 네. 미국 기업과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안전 보장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푸틴을 어떻게 믿냐. 크림반도 합병하고 나서도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쳐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다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준 거는 왜 고맙다고 말을 안 하냐라면서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종의 뭐 그 고성 이후에 괘씸죄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무기 지원 중단도 해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네. 지금 현재 운송 중이거나 아니면 제3국에 있는 무기들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모든 군사 원조 멈추겠다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방산업체와 계약할 때 대출 보조금 제공하는 군사 자금도 바로 즉시 중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 재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지킨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할 때까지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지금 또 그 사이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편지를 써서 우리가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바뀌거나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사용하는 각종 무기는 55%는 자체적으로 또는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데요. 네. 나머지 20%는 미국이 지원해주고요. 나머지 25%는 유럽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무기 지원 중단하면은 유럽 국가들이 도와줄 수 있긴 합니다만 유럽만으로는 약간 역부족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끌고 가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무기로 활용을 한 건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협상가답다, 사업가답다라는 생각을 물론 하게 되긴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고요.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이 확실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방향, 정책이 맞았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어쩌면 증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하기 위한 자금 동원 계획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최소 8천억 유로 돈으로 네. 123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우리는 지금 재무장 시대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유럽연합이 미국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자금들을 만들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지금은 다시 광물 협정하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러시아와 한 손을 잡았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유럽연합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미국 없이 유럽이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해서 스스로를 지키겠다, 재무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격화하고 있어서 중국이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이제 관심이 집중됐는데 어떤 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이제 4일날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1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양회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우리 이제 국회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전국 정치 협상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어떤 방향 갈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인데요. 네. 오늘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 연례 업무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3년 연속 5% 안팎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네. 일단 고용은 안정시키고 중국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7,350억 위안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기술 혁신, 녹색 개발, 민간 그리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가 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관료주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부패를 청산하겠다라 말하면서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중국은 지금까지도 비바람 속에서 성장했다고 말하면서 지금 힘들지만 잘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정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간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디서 연구한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이번에 네.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50만 명의 유전자 연계 서열을 분석했고 혈액, 소변, 타액 샘플 그리고 가족 건강 이력 포함해서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영국 바이오탱크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질병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위험 같은 경우에 이런 위험 변화의 17%가 환경적인 요인이고요. 유전적 요인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평균 12.5년 동안 쭉 관찰해봤는데요. 전체 사망자 가운데 74.5%가 네. 75세 이전에 조기 사망했는데 이걸 봤더니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많았다는 그래요. 겁니다. 가장 나쁜 요인 뭘까요? 가장 나쁜 요인이요? 네, 뭐가 건강에 가장 안 좋을까요? 뭐 흡연, 음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흡연 그리고 신체 활동, 생활 습관 그리고 사회 경력 지위 이런 것들이 사망률과 생물학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소득도 좀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 상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흡연하지 말고 신체 활동 활발히 해라 네. 이런 얘기네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내가 행동을 바꿔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은 건강하게 네. 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흡연하지 마시고 신체 활동 활발히 하시고 네. 시간은 다 됐는데 아주 짤막하게 일본에서 스모 선수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일단 집단 생활하는 것 때문에 약간 불만들이 많고요. 또 네네.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이게 구시대적이다라는 비판 때문에 스모 선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요즘 그 씨름 선수가 많이 주는 것과 약간 비슷한 현상인데요. 예. 지금 진짜 일본의 네. 인기 스포츠였는데 이거. 네, 그죠? 근데 사실 이 스포츠 선수 중에서 그 선배 선수가 후배 네.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수입도 그 급수가 높은 선수를 많이 가져가는데 밑에 네. 선수들은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입이 그래요? 적은 점 이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모협회가 입문 조건, 승급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잘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갈수록 민감해지는 초상권 얘기 해봅니다. 지난주에 대법원 판결 하나 있었어요. 가수 조영남 씨 매니저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이거 어떤 사건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수 조영남 씨가 과거에 그림 대작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있었죠. 당시에 이 조영남 씨의 매니저 장 씨도 이 조영남 씨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서 1심, 2심을 거쳐서 2020년 5월에 대법원 상고심 병계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네. 당시 법원이 이 사건이 문화예술계에 큰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고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 재판을 공개 변론으로 진행하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단행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 대법원은 공개 변론 영상을 이 장 씨의 실명 부분만 들리지 않게 처리한 뒤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까지 했는데 조영남 씨와 장 씨는 공개 변론을 거친 뒤에 같은 해 6월에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후에 장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재판이 중계되고 인터넷에 동영상이 게시돼서 피고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면서 초상권 침해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이 소송에서 1심, 2심이 재판 중계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는데 다만 변론 영상 게시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직무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면서 국가가 장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재판장은 변론 영상을 게시하도록 명령한데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원심의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재판장이 변론 영상을 게시하도록
명령한데 위법이 있었다고 이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그 대법원의 어떤 결정에 따랐기 때문에 위법이 없다 이런 취지로도 들리고 자, 그 규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판결과 관련해 변론과 성계는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네, 공개 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네. 있으니 그런데 이 대법원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변론 또는 성계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네. 방송통신 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그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개를 감행하게 된 것인데 네. 결국 공공의 이익과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 형량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데 충분한 이익 형량 결과 공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뭐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어요. 대법원이 셀프 면죄부를 줬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롭게도 1심, 2심은 네.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변론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조차도 대법원이 바꾸다 보니 대법원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대법원이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네.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데 그중에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행위를 두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기가 네.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국가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즉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했다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수준까지 입증해내기는 사인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SNS,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까지 사진을 너무 막 쉽게 찍어요. 근데 얼굴이 찍히는 걸로 인한 초상권 피해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상권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또 초상권이라는 게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초상권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판례가 초상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거나 네. 공표되지 않을 권리라고 합니다. 헌법 제10조 1문에 근거하고 있다고도 설시하는데 헌법 제10조 1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즉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 의해서 그것이 노출됨으로써 나의 행복권이 이제 침해된다.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침해된다. 예. 그 근거에 의해서 초상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저 박성배 변호사님 일반인들과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초상권 서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일반인들과 연예인, 정치인들의 초상권 자체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경우에는 이 초상권 외에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이 퍼블리시티권에는 이 초상, 성명, 음성 등 개인의 통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의 광고 모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광고 모델로 계속 사용한다거나 네. 이 어떤 연예인의 영화 스틸 사진을 음반 표지에 사용한다거나 어떤 연예인의 특유의 유행어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휴대전화로 다운받게 하는 경우 등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안이 네. 있는데 유명 인사의 경우에는 이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외에도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 추가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더 폭넓게 뭐 음성이나 뭐 약간 광고 개념의 그런 게 수익 개념이 들어가는군요. 유명인들은. 자, 구체적 사례로 알아볼게요. 가장 흔한 게 언론 보도입니다. 자, 거리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거나 건너는 모습, 아니면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여럿이서 앉아 있는데 거기 이제 포착이 된 모습, 이런 게 카메라에 담겨서 TV로 나갔을 때 이거 어디까지가 초상권 침해입니까? 기본적으로 초상권은 촬영돼 공표되는 것 자체로 침해로 볼 수 있지만 네. 이익 형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이익 형량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모두 다 침해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침해인데 하나하나 개별 케이스를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던가 표현 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네. 이 초상권 침해 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그리고 그 개인의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 정도를 이익 형량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네. 특히 언론 보도는 통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는 공적 인물인지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감시의 대상인지 또 네. 보도된 내용이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피해자 스스로 이와 같은 공적 관심사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두루 폭넓게 고려하다 보니 네. 언론 보도를 이유로 한 초상권 침해는 크게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길거리에 서 있는데 네. 언론사가 촬영해서 보도했다. 이 자체도 공공장소에서 촬영에 공표했다고 하더라도 짧게 그 모습을 게시했다는 것만으로는 통상 법원은 초상권 침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특정인을 본인이 만약에 거기 가는 거를 딴 사람이 아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을 해도 개인적인 사정이고 예. 언론 보도가 초상권 침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을 지나치게 클로즈업해서 네. 촬영에 보도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일정한 의도를 가졌다는 수준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초상권 침해로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그 중계 영상에서 얼굴 나오는 거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프로야구, 프로축구의 관중들 모습이 네. 카메라 촬영되고 공표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기도 하고 관중들은 중계방송에 자신의 모습이 등장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찍어가지고 이거를 자기 SNS 블로그 이런 데 올린다거나 아니면 쇼츠 짧은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차원이 다소 다릅니다. 달라요. 편집과 배포 단계에 이르면 네. 그 성질을 달리 봐야 하는데 이 자연스럽게 영상을 촬영했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영상을 공표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네. 초상권 침해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은 형사상 문제가 제기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되기 마련인데 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을 부각한다거나 네. 조롱, 비하를 목적으로 그 특정 개인을 편집해 배포하기에 이른다면 이때는 초상권 침해나 나아가서 명예훼손 등의 형사상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도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나 범죄 상황에서 증거 남기기 위해서 촬영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초상권 침해가 되겠네요.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촬영으로 범행의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 실제로 법원이 저는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 헷갈린 게 네. 어떤 범죄 혐의자들이 자기네가 찍어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의 증거를 포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네.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는데 네. 반복해서 법원은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고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통상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당연히 위법이 아니라고들 생각하시는데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음성권을 기본적으로는 침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녹음을 하는 목적이 어떠한 사항과 관련된 증거 확보 목적이라면 굳이 음성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그 자체도 음성권 침해이고 역시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이 인정된다면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음성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사진 애플리케이션이 프로필 사진제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직접 찍은 건 아니지만 나와 너무 닮은 프로필 사진이 뚝딱 나왔다. 이 사진에도 초상권이 있습니까? 그 프로필 사진이 네. 원본 사진을 바탕으로 일부 조작을 가한 수준이거나 실제 당사자의 외모와 거의 흡사하다면 이때도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아예 원래 인물과는 크게 동떨어진 아바타나 캐릭터 수준에 이른다거나 네. 일부 AI 앱의 경우에는 이 사진을 업로드하는 이상 그 초상권은 앱 회사에 귀속한다는 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어느 정도 흡사한가 나아가 그 권리가 애초에 이 AI 앱 회사에 귀속되는가에 따라서 초상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총선 때 선거 공보물에 초상권이 침해된 사진이 포함해서 논란이 이제 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났었죠? 서울 모 지역구에서 모 후보가 상대당 후보 그것도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당 후보 모습을 이 공보물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나아가서 제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서귀포시 선거구 가정에 이 모 후보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하면서 KBS 기자와 인터뷰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네. 예비 후보 당시
인터뷰할 때 이 후보 캠프에서 촬영한 것인데 해당 기자는 물론 KBS의 동의를 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KBS가 이 공보물이 배포되기 직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기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네. KBS의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후보 측과 선관위 측에 공보물 배포 중단과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후보 측에서는 사과하면서 공보물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회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는 선관위의 판단 때문인데 이 공문을 통해서 후보자 경력에 거짓이 있거나 법에 위반한 내용이 있으면 이 선관위가 공보물 정정과 삭제 지시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초상권 침해만으로는 이 공보물 발송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대로 선거 공보물 발송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범죄자 혹은 용의자에 대한 초상권 주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따로 신상 공개를 따지는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심의해서 결정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 뭐 어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서 이렇게 포착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또 이게 논란이 되는데 몇 년 전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과거에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사 과정에서 네. 검찰에 의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며 명예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결국 대법원이 이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가 이 당사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즉 당사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세운 행위 자체가 초상권 침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인데 과거에는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법무부 경찰 공보규칙 개정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포토라인 설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일시 장소를 알려주지도 못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포토라인에 당사자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는 만큼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언론사 기자들이 출석 일시를 알고 자연스럽게 출석할 때 몰려와서 사진 찍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그 장면이 간간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상권 침해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상권 관련해서 이건 꼭 기억하라. 라고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공적 관심 대상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고 일반인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비하의 의도가 없이 잠깐 공표되는 수준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점점